기나긴 여행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마지막입니다. 처음 하면서도 설렜는데 지금도 더 설렙니다. 저번 시간 짐 정리하고요. 우리 또 원래 마치고 나면 샥 가버리시는데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또 기념하고 또 우리 또 유튜브 올려주시면 우리 또 올해까지 남거든요. 저번 시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안 나실 거예요. 그럼 그거 보면서 책 파듯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내용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읽다 보면 좀 알게 돼요. 뇌라는 게 생소한 거는 좀 튕겨 나가요. 근데 처음 읽다가 두 번째 읽고 이러면 그 단어가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아는 개념이야. 그래서 그게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기도 하고 또 관련된 다른 뭐 공연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보고 철학이라든지 예술 이렇게 각자 연결돼서 하면은 저희가 말하는 동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풍성한 그런 근데 1강, 2강, 3강 다 좋았다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또 3강이 그렇게 좋았다네요. 예, 그거를 너무 몰랐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알게 되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정말 좋았대요. 그래서 아쉬운 게요. 네. 저도 이제 경험하지 않은 거는 채택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더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거제에 대해서 많은 걸 하고 많은 확장을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산업이잖아요. 조선산업으로 이렇게 기간산업이 되다 보니까 문화 쪽이나 관광이나 이게 좀 많이 이렇게 투자가 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청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공모 사업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우리에서 뭔가를 좀 우리 거를 알려주고 싶다. 이걸 뭐 굿즈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하고 싶다 하면 그 시청문을 이렇게 두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갈 길이 좀 바쁩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공고 드린 대로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파트별로, 이렇게 섹션별로 컨텐츠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묶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쉽게 어떤 시를 좀 접할까, 요즘 시는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울림을 줄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다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어떤 연상이라든지 작용을 해서 이렇게 뭔가를 봤을 때 뇌가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올까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똑같이 오늘 했던 거, 어제 했던 거, 근데 또 내일도 똑같아요. 그럼 뇌는 그냥 똑같네 그러면서 지겨워지고 하루하루가 지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10년이 지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뇌를 뭔가를 딱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낯선, 새로운, 다르게 보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기법, 미술 사조에 대해서 베이스망이라는 어떤 표현 기법과 거기에 관련된 초현실주의, 그러면서 이제 광고라든지 사진, 초현실 사진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적 허용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시의 특징들 이렇게 연결해가면서 재밌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데도 지금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그런 시들로 좀 꾸며봤으니까 거기서 같이 즐겼으면 합니다. 오늘 좀 즐기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요. 낯섦을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들어보셨던 단어일까요? 네. 네. 그러면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자, 우리 속담 중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들어보셨죠? 네.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자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죠? 자라한테 물렸든지 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소뚜껑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생김이 비슷하죠. 닮았어. 네. 뚜껑, 네. 사나이 뚜껑.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게 떠올리면서 거기서 연관이 된 거예요. 자, 그 이제 뇌의 작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떠오르는 그런 작용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여기 검은 잉크병이 있어요. 검은 잉크병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그런데 거기서 또 뭘 생각하냐면 검은색 잉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 잉크병 안에 들어간 게 검은 잉크일 거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닮거나 비슷한 거, 그걸 유사하다 그러죠. 그 유사한 것들이 떠올라서 저희가 좀 전에 자라보고 소뚜껑 보는 것처럼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식으로 인식되는 것을 유사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근접. 자, 우리 옛날에 만년필 쓴 기억 있을 거예요. 좀 나이 연식 이제 되시는 분들은 뭐 파커, 뭐 몽블랑 뭐 이런 식으로 만년필 썼는데, 자, 잉크병이 있는데 만년필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트처럼. 그러면 그 잉크병, 그 잉크를 만년필로 썼다는 거는 어떤 개념이 가깝거나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가까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근접 연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잉크가 묻은 손을 이제 봤어요. 네, 잉크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뭐가 연상이 되냐면, 잉크병을 만지면서 묻었을 거다. 잉크병을 만지고 있는 이 장면을 또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잉크병을 만졌기 때문에 잉크가 손에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과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떠오르는 그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접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작용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뇌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거를 깨는 그 과정에 낯설게 하는 기법을 넣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데페이스망, 불어예요. 그래서 낯설게 하는 기법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페이스망이라는 거는 미술의 표현 기법 중 하나인데 조금 더 깊게 설명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이 하나 있어요. 미술 작품이에요, 지금 말하는 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커다란 사과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는 크기보다 더 크게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식하는 것보다 크기를 더 크게 그린다든지 아니면 더 쬐그맣게 그린다든지 그런 기법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미술의 작품 보면 뭔가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떠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공중에. 그러니까 암석 같은 게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차용을 많이 해요. 뭐 라퓨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가져와요, 다른 이런 작품들에.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그 장소에 낯선 장소인데 거기에 물건들을 그냥 배치를 해요. 낯선데 걔 왜 거기 있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비로움을 또 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를 무생물화 시킬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발이에요. 발인데 위에 부분 보면 신발 모양으로도 그려져 있어요. 그런 작품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생물인데 무생물처럼 또 그런 작품이 있어요. 저기 미술 전공하신 분 앞에서 얘기하지만 근데 그 돌로 된 새가 이렇게 날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데페이스망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봤어요. 많이 봤던 그림일 수 있습니다. 데페이스망 많이 표현한 그 화가 중에 한 명인데 르네 마그리트라고요. 마그리트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 르네 마그리트는 지금 그림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파이프. 뭘 그린 그림이에요? 마그리트는 이런 파이프를 그렸어요. 딱 봐도 파이프 그림이잖아요. 네. 파이프를 그린 그림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연상작용을 했잖아요. 뭐가 떠올라요? 파이프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마그리트는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유사 연상을 했는데 네. 그 떠오른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의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작품을 보고 미셸 푸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지와 언어 사이를 사유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 있잖아요. 이미지. 근데 언어가 파이프인데 우리는 그걸 매칭하는데 이 화가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제가 또 어느 책을 보다가 전시 작품이 이런 게 있었어요. 제목이 책이었는데 책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죠? 그냥 실물책? 그림책? 거기서는 그 책에 사진이 있었어요. 전시였어요. 책에 대한 사진 책이 있었고 그 다음 옆에는 글자로 책 그리고 그 옆에는 진짜 실물책. 자, 그럼 우리는 뭐가 책일까요? 그런 식대로 이렇게 작가가 뭔가를 사유하고 더 우리한테 뭔가가 생각하게 만드는 던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문학 그 시를 위주로 하지만 미술 작품 보는 것도 여기서 보면 미술하는 사람들도 시적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사유를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이르네 마그리트.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한 번은 봐야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작품 좀 전에 말했듯이 공중에 사람들이 떠 있어요. 네. 가능할까요? 사람이 왜요? 비처럼 내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비처럼 내리는 작품도 네.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 사람이 일단 공중에 떠 있다는 거는 우리 중력 작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땅에 내려오지 않고 공중에 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생각했던 인과 연상이 있었잖아요. 왜 안 내려오지? 그걸 또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보면서 우리 내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를 이 사람들은 낯설게 하면서 뭔가를 파괴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현실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네. 그래서 어렵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작가의 의도라든지 거기서 우리가 받는 느낌 그거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페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많은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품들이라서 회화도 많이 보시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봤죠? 이거 진짜 많이 봤죠? 네. 너무 시계가 우리 뒤에 시계 있습니다. 어때요? 같은 모양이에요? 시계가 지금 어떤 달라요. 모양일까요? 막 흐느적거리면서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는 이 그림으로 달리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네. 할 수 있죠. 그죠? 네. 자, 시계라면은 우리 뒤에 시계 있는 것처럼 열애에서 녹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모티브를 가져와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쪽은 그때 그 자기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서 떠오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키리코의 사랑의 노래가 초현실주의회에서 제일 초반 작품이 됩니다. 이 작품을 보면 좀 많이 어색하지 않아요? 왠지 낯선 작품 곳인데 여기 아폴로 석상의 두 상이에요. 아폴로, 그 아폴론인가요? 그 태양의 신. 아폴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외과 수술용 장갑. 그리고 초록색 봉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뭔가 낯설을 부여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을 보고 르네 마그리트가 자기가 회화를 하게 만든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시적인 어떤 사유를 하게 됐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하나의 시로 받아들이고 시가 이런 회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시와의 이렇게 서로 상호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부터 또 그림 감상 좀 많이 하면은 저희 또 작품 이렇게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는 그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첫째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다다이즘 기억이 나실까요? 자, 다다이즘은 다다이즘 설명하고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이 발전된 형태의 지금 회화 기법, 그러니까 회화 사조라고 하는데 저희가 산업혁명 이후로 근대화가 됐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풍족하고 뭔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인류가.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서 이제 뭐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8년까지.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이런 전쟁에 우리는 참가했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이런 회화 사조나 이런 기법들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게 되고 파괴하게 되고, 그래서 다다이즘의 온갖 그 바이올린 같은 거 깨부수고, 전에 백남중 씨 같은 게 머리카락으로 뭐 그림 물감 묻혀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시도해본 거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다다이즘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봤던 거기서 발전된 게 이제 초현실주의, 무의식하고 잠재의식 쪽을 많이 다루면서 좀 전에 우리 일단 대페이스만 있죠. 낯설게 보는 기법, 그걸 많이 했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 뇌를 조금 더 낯설게 하면서 다르게 볼 수 있고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시가 그래요. 서정시 이러면서 기존에 했던 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 제가 시의 형식도 할 텐데 요즘은 또 시 파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산문실 해가지고 이게 시가 될까? 하는 그런 시들도 굉장히 많고요. 2줄짜리 시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양하게 받아들이시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많은 책, 시를 보라. 다도. 그리고 많이 적어보세요. 다자.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다상량. 그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대페이스망에서 우리 뇌를 한번 딱 때렸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그림일까요? 사진일까요? 본 적 있을까요?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에요. 이 작품은 초현실주의 사진가인데요. 에릭 요한슨이라고 지금 좀 젊은 분이에요.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그 각도를 아주 정밀하게 조정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융합한 다음에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그림, 이 사진들이 현실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런 이런 유리병 같은데 지금 산이랑 여기 하늘까지 다 담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에는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현실에 있을 법한지? 현실 같을까요? 현실 같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저희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현실들을 융합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으로 새롭고 독특한
노래를 이렇게 창조하는 작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작가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질적인 것들이지만 자신과 연결되거나 또는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리얼리즘,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어디까지 발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똑같은 눈으로 보면 세상은 재미도 없잖아요. 그리고 옆에 작품이 더 재밌어요. 이 부분이 지퍼예요. 도로인데. 네. 네. 지퍼처럼 되는데 당신의 상상력이 당신의 상상력을 묶어두게 하지 마세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보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참 세상을 너무 단조롭게 보았구나. 오늘 한번 머리를 여는 그런 계기가 되면 오늘 수업은 성공했다고 봐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색다른 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다른 한번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연필 쓰신 적 있죠? 네. 연필하고 뭐가 또 떠오르세요? 지우개. 그럼 아까 무슨 현상이었죠? 근접 영상이죠. 근접 네. 영상. 자, 그러면 제가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연필을 발명한 사람 우리가 몰라요. 근데 연필은 뭐로 돼 있어요? 나무랑 연필심은 흑연이죠, 그죠? 흑연. 처음에 누군가는 흑연이든 뭐든 썼겠죠, 그죠? 필기도구를. 네. 그러다가 이게 계속 묻으니까 나무로 이렇게 한 발명품이 우리가 쓴 연필이에요.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면 지우개가 발명이 돼요. 지우개는 고무로 만들었죠. 지금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 지우개는 러버라고 하는데 그 유래는 그 흑연으로 된 거를 지우개가 치우면서 이거를 이거 뭉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서 이게 지우는 형태로 돼서 그래서 이름이 러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 지우개가 발명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우개에 달린 연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발명되는데 86년이나 걸렸대요. 아우. 있는 거였는데. 그 유래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어떤 화가가 스케치를 하면서 연필을 썼어요. 근데 지우개를 써야 하는데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연필들이 묶어서 썼대요, 지우개를. 그러다 그게 이제 차츰 이렇게 네. 붙어 나온 그 지우개, 달린 연필. 그런 식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있는 건데. 네. 그걸 융합해서 한다는 게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바퀴 생각해 볼게요. 바퀴, 동그란 바퀴. 자, 바퀴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만. 저희가 인류의 굉장히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바퀴예요. 바퀴가 있음으로써 사람이 이동도 편해지고 물건도 운송하고, 지금 우리 무슨 탈 것들 바퀴 없으면 거꾸로 가요. 자, 이 바퀴가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위대한 발명. 나무 동그란 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구르게끔 만든 거.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됐단 말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세 가지 꼴로 하고 그 안에 이제 바퀴살을 만들다가 그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고, 가죽하다가 이제 고무로 덧대고 나중에 공기를 넣은 타이어 형태가 된 게 이제 바퀴가 되는 거예요. 자, 바퀴가 있는데 우리 가방도 있잖아요. 가방도 뭐 보따리든 뭐 이런 가방 형태가 나오는데 그것도 엄청 오래됐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행 갈 때 뭐 쓰죠? 여행용 가방 캐리어. 네. 바퀴 달린 엄청나게 뭐 끙끙 안 들고 가도 되고 쉽게 들고 가는 캐리어는 1970년대 나왔답니다. 몇천 년 전이나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거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작품, 발명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젖어 있다. 뭔가 낯설게 보면서 그 두 개를 이어지는 거, 그거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또 한 명의 젊은 광고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이 예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오래됐습니다.
책 이름이에요. 광고 천재 이재석.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좀 유명하신데. 자, 책 제목이요. 광고 천재예요. 본인을 광고 천재라고 해요. 여기 도서관에도 책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저자라 그럴게요. 책에서 제가 이분을 못 봤으니까. 이재석 이 저자는요. 보통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이 체능계가 이제 공부 못한다고 구박 많이 받잖아요. 주로 이제 지나가는 애들 위주로 진학 지도가 있다 보니까 계속 공부 못한다고 막 구박 받으면서 그리고 한 것이 자기의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영감이 그때 바탕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지방대를 나왔대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좀 그래요. 실력은 있는데 스펙에서 밀려가지고 그래서 미국 뉴욕에 SPA라고 School of Visual Art 이런 그런 그 유명 기관이 있나 봐요. 거기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해서 그 지방대의 한계를 벗고 1년 만에 세계적인 광고제의 공모에서 1등을 당당하게 해서 휩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상상력, 창의적인 상상력과 그 생존 비법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더불어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하면서 하는데 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한 번씩 이제 무릎을 치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자기가 광고 천재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사례를 볼게요. 그때 그 광고 공모제에서 나왔던데 어느 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굴뚝에 연기가 올라옵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그 공모제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하고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그냥 알다시피 굴뚝에서 그냥 연기 나와요. 그럼 우리도 그냥 그렇죠. 그냥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거다. 근데 이 사람 뭘 생각했냐면 총에서 나오는 그 우리 총 쏘고 나면 그 흔적 있잖아요. 탄환 쏘고 나서 그걸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기오염은 우리가 총 쏘는 거에 우리가 지금 그 나쁜 공기로 허덕이는 그거를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일명 굴뚝총이라고. 굴뚝총. 예, 이걸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대단하다. 예, 그래서 이런 쪽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비슷하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해 매년 6만 명이 이렇게 대기오염으로 죽고 있다. 이런 경각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광고 공모가 됐고요. 여기서 보면 큰 건물 위에 물탱크가 있어요. 그 건물에서 마실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어린이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에 있는 이 물이면 한 마을의 사람들이 마실 수 있다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물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 이제 아프리카 이 시달리는 그 물 부족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돕자고 한 홍보물입니다.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제시하고자 했던 메시지 있잖아요. 그게 탁 오면서 눈이 가게끔 만드는 게 이제 광고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광고물이에요. 이건 너무 참신했어요. 이분이 또 고민을 했었대요. 지금 군인이 총을 겨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 총 겨눈 게 나한테로 온다는 걸 하고 싶었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 총 쐈는데 얘가 총은 앞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공간을 이용하자. 그러면 이 타원형의 그죠? 공간에 이렇게 두르니까 자기의 총이 이렇게 뺑 돌아서 자기를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가 휘두르는 폭력이 결국 너한테로 오는 거다. 그래서 이런 반전 캠페인. 우리가 지금 봤으면 쉽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봤으니까 쉽죠. 네, 보고는 쉬워요. 근데 저렇게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골똘히 생각하면서 저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물을 볼 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처음에 얘기 듣잖아. 낯설게 생각하기. 그래서 중요한 방법은 제가 모르는 낯선 환경에 자주 가라. 낯선 사람들 얘기를 하라. 그래서 또 추천되는 게 여행을 많이 하라는 거죠. 여행을 하면서 나를 낯선 장소에 두면서 거기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사람하고 만난다면 더 이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지 않을까. 이거는 더 재밌어요. 여러분 오레오즈라는 과자 알죠? 동그랗고 안에 이제 그 마시멜로가 안에 뭐 들어있잖아. 달짝지근하게. 이 오레오즈라는 과자를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나라에도 선전 요즘 하잖아요. 우유 이렇게 찍어 먹으면 맛있어 하고 이렇게 돌려서 먹기도 하고 막 그런 과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고가 들어왔었나 봐요. 이 사람 인턴할 때.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자, 차에 지금 우유가 있고요. 이 유리가 내려오면서 오레오즈가 이렇게 우유에 적셔지는 그런 장면을 이분이 착안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차에가 아니고요. 다들 이런 광고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이 사람이 인턴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투명한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 이제 고정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우유를 놔두고요. 승강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거기에 이 오레오즈를 그렸던 거예요. 그럼 승강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당겼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저자가 그거를 영상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 회사에 올려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대 처음에. 근데 그 광고 회사에서 보고 좋다. 그럼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인정을 받은 그런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재밌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쉬운데 이렇게 골똘히 뭔가를 해가지고 나온다는 게 솔직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낯섦에 대해서 생각해봤고요. 이제 시적 허용이라는 데서 이제 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를 많이 쓰면서 여러 가지 뭐 법칙이라든지 뭐 룰 같은 게 있는데 기존에 이제 시에서 그 어떤 그 질서들이 있어요. 거기서 어긋날 때 그것을 시적인 허용 또는 시적 자유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띄어쓰기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그 오감도 뭐 이런 것처럼 띄어쓰기를 그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맞춤법에 어긋난 글들 또는 비문법적인 그런 단어들을 쓰면서 시인이 이제 시적인 효과를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국가협에서 서정주 시 아시죠? 서정주 시인의 시. 거기서 보면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그 사전 찾아보면 노란 없습니다. 노란이라고 나오잖아요. 왜 시인은 굳이 이렇게 문법을 없는 글을 만들었을까? 한번 봐주면 돼요. 그럼 노란 내 꽃이 하는 것보다 노란 내 꽃잎 하면서 또 강조가 되고 음율도 살려주고 그리고 이런 그 무소리를 치지는 이런 애틋한 그런 감정을 시인이 더 강조하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인이 썼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바다 보아라 천냥이 시인의 시는 참 재밌었어요. 이 시는 지금 뒤에서 보이시나요? 보면 어머니께서 늙으신 나이에 이제 글을 이제 받침을 배우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짧지만 이 엎드려가면서 이제 딸한테 보낸 편지글인데 받침이 바다 보아라인데 연결이 된 거예요. 네. 바다 보아라. 바다는 어머니 그 사랑,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네. 그 사랑이 아주 이제 막 글을 배우면서 딸한테 온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식들에게 바치느라
생애 받침도 놓쳐버린 어머니 밤늦도록 편지 한 장 쓰신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바다 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 보아라. 아유 받침 틀렸네 하면 이게 시적인 감각이 안 오겠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시인은 바다를 또 말한다. 엄마 바다야. 그래서 바다 보다가 바라보다가 바다가 없는 바다의 신, 받침 없는 바다의 신. 어머니 고개를 숙이고 밤늦도록 편지 한 장 보내신다. 바다 보아라. 정말 바다가 보고 싶다. 그렇게 보내신 어머니도 대단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어머니 사랑을 시로 표현한 시인도 더 대단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적 허용은 해도 되겠죠, 그죠? 아, 당연한 것 네. 같아요. 근데 이 시적 허용에서요 지금 말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 두 가지 의견이 좀 대립된다고 해요. 이 시적 허용 문제도 있지만 그 너무 오남용이 심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착한 이래야 되는데 착한 착한.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이렇게 그 드라마 제목으로 나갈 뻔했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또 자라는 아이들은 글자를 틀리게 착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시적 허용하는 거는 창작자의 그 표현의 자유인지 아니면 그런 어떤 문법적이고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또 이렇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저희가 고민하면서 어디까지 시적으로 허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심오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거 아닌 내 거 아닌 이런 식으로 네 거 내 거도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시적 허용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제 시의 음악성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우리 많이 또 접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그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나중에 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짧고 그리고 시인의 어떤 감성이나 글을 운율을 있는 그런 언어를 간략하게 가져가는 그런 짧은 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음악적인 면, 운율이 있다. 그럼 운율이 뭔지 운과 율로 돼 있잖아요. 영어로 리듬이라고 하는데, 자 운율에는 라임하고 미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렵지만 쉽게 갈게요. 아분이라는 게 뭐냐면 소리가 같은 쪽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에서 나중에 설명인데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식대로 내 마음은 내 마음에 이래서 맨 앞쪽에 나오는 거를 머리 두 자를 서서 두운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는 허리 요자를 서서 중간 부분에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걸 요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각은 다리각자, 그러니까 맨 끝에 부분에 뭐뭐네 이런 식으로 끝나든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끝나는 것을 이렇게 아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같은 자리에 쓰면서 우리가 리듬이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나 그 외국시 같은 경우는 라임이라 그러죠. 그거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데이트, 네이트 이런 식대로 뭐 트트트 이렇게 끝난다든지 그걸 많이 지키고 있는데 근데 번역하면 우리는 그걸 못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율격이라는데 강약, 보조, 장단이 대표되는데 우리는 주로 이 음보를 많이 봅니다. 음보라는 거 이게 발자국, 몇 걸음. 그래서 그 우리 진달래꽃 같은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세 개로 끊기잖아요. 그런 걸 삼음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말이 따각따각 걷듯이 반복되는 그런 그 단어 수로서 우리가 리듬을 느낄 수 있다. 이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성을 한번 볼게요. 김소월 선생님,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 그리고 저번에 시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윤동주 시인. 이렇게 얘기하면 된 적 있습니다. 여기 하고 나서 김소월 선생님 잠시 설명드리고 갈게요. 산유화. 좀 전에 우리 그 리듬 얘기했잖아요.
산에는 꽃피네. 피네. 산에서 여기 산에는 꽃피네 반복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꽃이 피네, 피어 있네, 산호라네, 지네 이렇게 같은 자리에 같은 음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그래서 라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산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형태를 맞춰서 음악성을 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 후일 같은 경우는 먼 훗날 당시 찾으시면 그때는 내 말이 잊었노라 점점 정축이 되면서 그때 잊었노라 했는데 시는 절대 못 잊는 반화적인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리듬이 좀 느껴졌으면 넘어가시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진달래꽃 보다가 여기 예이츠라고 아일랜드 시인이에요. 노벨상도 타셨는데 이 예이츠 시인이 사랑하는 모두군인가요? 네. 너무 좋아하셨는데 독립혁명가였어요. 사랑을 안 받아줬어요. 2번이나 또 청원했는데 안 받아줘서 그 사랑의 상처가 이 시로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늘의 융단이라서 그 융단을 그때 발밑에 깔아드리랬는데 자기 이제 가난해서 꿈만 가졌어. 그래서 그대 발밑에 내 꿈을 깔았으니 사뿐히 걸으소서. 생각나는 시 진달래꽃 생각나잖아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래서 예이츠 시인한테서 이걸 영감을 받았는지 좀 제 느낌은 좀 그 감성이 비슷하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 잠시 지금 좀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좀 지겨울까요? 아니요. 자, 김소월 시인의 본명은 김정식 선생님입니다. 소월이란 이름은요, 김정식 선생님이 평안북도 출신인데 그 선생님 고향에 그러니까 소산이라고 아주 예쁜 그 산 위에 뜬 달이 그렇게 하얗고 예뻤대요. 그래서 소산에 뜬 달, 그래서 소월 이렇게 선생님 호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월 선생님은 좀 불행한 가정사를 겪으셨대요. 선생님이 3살 때 아버지랑 어디 갔는데 외갓집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때 일제강점기잖아요. 그 일본 인부들한테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셔서 정신을 잃으시고 그 뒤로 정신병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소월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 정신병자의 아들이라는 그 열등감을 계속 달고 사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한테서 그런 나쁜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에 대한 적대감도 높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월 선생님은 그 3명의 자기가 이렇게 영향을 주신 분을 말하는데, 첫째는 그 같이 살았던 숙모분이 계세요. 개회령인가요? 예, 숙모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장난 아버지가 집에 잘 안 놀시고 바깥에 막 나돌아다니시고 그래서 숙모가 좀 혼자서 좀 독신생활 하셨는데 어린 소월이 오면은 옛날 고전 그 소설 얘기해주고 설화 얘기해주고 이제 그 어린 소월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월 선생님의 그 작품 접동새라든지 물마름 이런 거는 그 나중에 숙모님이 자기가 해주신 그 이야기를 토대로 그 시가 나왔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시인으로서의 스승은 김억 선생님. 네, 김억 선생님이 나중에 등단하고 그 자비로 소월 선생님 진달래꽃 시도 발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산학교에 계셨을 때 정신적인 스승 조만식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많은 도움은 있었던 걸로 합니다. 소월 선생님의 이 작품을 보면은 화자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그리움과 애절함이 절절히 묻어 나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정신병자를 남편으로 둔 엄마, 그리고 남편이 옆에 없고 독신생활했던 숙모, 그리고 소월 선생님이 뭘 해도 잘 안 풀렸나 봐요. 사업도 실패하고 신문사 했는데도 안 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인들한테 이렇게 찍혀가지고 작품도 다 뺏겼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버리시고 그래서 그것을 본 그 소울 선생님 부인 NCO 그런 게 다 녹아서 작품에 나왔지 않을까. 그 소울 선생님은 그 1934년에 이제 뇌일렬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근간에는 자살하셨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그 관절염을 좀 심하게 앓으셔서 대량의 아편을 복용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울 스님의 이제 간결한 이 시어와 그리고 한국적인 그런 민족적인 정서, 그러니까 운율이죠. 민족적인 정서를 노래한 거기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들이 되겠습니다. 소울 스님의 시는 언제나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음악을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울 선생님 시가 굉장히 한 시집은 하는데 노래가 14편이나 만들어졌어요. 최고로 많이 만들어졌다 하니까 소울 선생님 노래로 한번 만나볼게요. 조수미 선생님입니다. 시가 좋으니까 노래도 너무 좋습니다. 깊어가는 이제 겨울 앞두지만 많은 음악과 들으면서 영혼이 진짜 맑아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